안녕하세요. 오늘 챕터 4-4 PEP 청구항 하겠습니다. PEP 청구항이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이제 20분 동안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의의가 뭐예요? 의의가 여기 말 속에 뜻이 있잖아요.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보시면 물건 발명이면서 제조 방법 기재를 포함하는 물건 발명을 우리가 PEP 청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여기 지금 말에 이제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 웬만하면 이 B 있잖아요. 요거 소문자로 써주세요. 정차 교수님이 요거 뭐 한마디 했거든요. 뭐 대문자로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요거 소문자로 써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의의인 거고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여러분들 허용 여부예요. 허용 여부가 답안지에 여력이 없고 시간에 여력이 없으면 못 쓰는 거긴 한데 모든 논문에 다 PEP 청구한 논문은 앞에 허용 여부를 깔고 그 다음에 청구 범위 해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허용 여부를 일단 써주는 게 일단은 이제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력이 된다면 보시면 종래에는 42조 사항 3호가 있었어요. 보시면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 기재할 것. 보시면 청구항에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이제 42조 사항 3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구성만 청구 범위 이제 적는 거죠. 그게 이제 42조 사항 3호였는데 여기 삭제가 됐어요. 옛날에 07년도에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42조 6항이 나왔어요. 42조 6항이 뭐냐면 청구 범위에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방법을 적을 수 있다고 이렇게 42조 6항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42조 6항이 나온 이상 여기 보시면 방법을 적어도 된다고 나왔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PEP 청구하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왜 그 이제 쟁점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특허법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니까 여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는 막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본에서는 진정 PEP랑 부진정 PEP랑 나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정 PEP랑 부진정 PEP를 나눈 다음에 진정 PEP만 허용을 해주고 부진정 PEP는 기재불비로 이제 허용을 안 해줘요. 아시겠죠? 진정 PEP가 뭐냐면 진정 PEP가 그러니까 그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물건으로 기재를 해야만 하는 발명 PEP 청구항을 진정 PEP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청구 범위에 그 물건 발명인 그 청구 범위에 방법을 그냥 포함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부진정 PEP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진정 PEP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발명이라는 건 그 원리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결과만 좋고 결과만 남아냈으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거잖아요. 공대의 마인드로. 원리를 아는 거는 그건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나는 발명가니까 그냥 실험을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네? 그럼 이거 갖다 장사해야지. 이게 이제 공대생 마인드잖아요. 그죠? 봐봐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압력이 얼마 되고 온도가 얼마 되고 어 그 뭐냐 뭐 이렇게 온도가 얼마 되고 압력이 얼마 되고 뭐 이런 실험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장력이 얼마가 되고 뭐 인장력이 얼마가 되고 이런 방법으로 만든 실이 있다고 해봐요. 아시겠죠? 만든 이 실이 있다고 해봐요. 이런 방법으로 만든 실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실이니까 물건 발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건이 이 방법으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온도가 몇 도고 인장력이 몇 도고 뭐 인장력이 얼마고 이렇게 뭐 그 압력이 얼마고 이런 요건들로 이제 제조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이런 제조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제조 방법으로 만들면 이 실이 어떤 구조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거 어떤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 어떤 구조가 되는데 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 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어떤 구조인지를 발명자인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실이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만 알지 이 어떤 제조 방법을 통해서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이 구조가 뭔지를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니까 청구범위 따 구조로서 C를 특정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니 그거를 알면 내가 과학자지 그 공학자가 아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 원리를 알아내는 건 여러분들 과학자가 하는 거고 우리 공대생은 결과가 좋고 그거 가지고 장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블랙박스인 거예요. 블랙박스 여기는 이제 블랙박스인 거예요. 여기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제조 방법과 이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실 요것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청구 범위에다가 이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실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조를 모르니까. 아시겠죠? 원래 물건 발명은 다 구조로 적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구조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PEP 청구항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이제 진정 PEP 청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구조를 알고 있어요. 구조를 알고 있는데도 그냥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부진정 PEP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진정 PEP만 허용을 해준다. 일본은 부진정 PEP는 일본은 지금 보시면 일본은 지금 부진정 PEP는 기재불비로 해가지고 허용을 안 해준다. 근데 우리나라는 진정 PEP든 부진정 PEP든 다 허용을 해준다. 그 허용을 해준다는 법조문이 뭐냐? 42주 6항이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스토리를 알고 나면 허용 여부가 답안지에 쓸 만큼 좀 의의가 있는 쟁점이구나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PEP 청구항에서 청구범위 해석이 있잖아요. 우리가 청구범위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특허 요건 단계에서의 청구범위 해석이랑 이제 보시면 보호범위 단계에서 청구범위 해석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보시면 요거 하기 앞서서 일반적인 청구범위 해석을 일단 복습을 할게요. 이거 앞 단원에서 한 거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되는 건데, 봐봐요. 우리가 특허 요건 단계랑 보호범위 단계가 있잖아요. 청구범위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 뭐예요? 둘 다 청구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발명 설명 참작은 둘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특허 요건 단계에서 제한 해석은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보호범위 단계에서 제한 해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구범위를 그대로 해석했을 때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범위 판단 시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원칙인데, 아시겠죠? 근데 PEP 청구항에서는 1설, 2설, 3설이 있어요. 물건 자체설, 제법 판정설, 발명 실체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조 방법 있잖아요. 제조 방법 이거를 포함하는 물건 발명이 이제 우리가 PEP 청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조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건 자체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조 방법을 포함을 해가지고 제조 방법을 한정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 학설이 나뉘고 있어요. 아시겠죠? 물건 자체설은 뭐냐면, 아니 물건이잖아. 이 PEP 청구항도 어쨌든 물건이 프로덕트잖아. 그러니까 이 제조 방법은 빼버리고 물건으로 해석하자 라는 게 이제 물건 자체설인 거고요. 제법 한정설은 뭐냐면, 아니 청구항에 제조 방법이 있잖아. 청구항에 제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청구항에 있는 걸 어떻게 빼버려?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제조 방법도 발명의 구성도고 물건도 발명의 구성도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 제법 한정설인 거예요. 아시겠죠? 발명 실체설은 뭐냐면 이 제조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요.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물건 자체설로 가고, 물건의 그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법 한정설로 간다. 요게 이제 발명 실체설인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발명 실체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설 판례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이게 발명 실체설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특허 요건 단계에서의 학설이랑 보시면 보호범위 단계에서의 학설 있잖아요. 이게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제 물건 자체설, 제법 판정설, 발명 실체설 이렇게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보시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헷갈리니까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갑시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명 실체설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추론을 했어요. 제조 방법 2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 제조 방법과 물건 발명인데 제조 방법을 포함해가지고 PEP 청구항으로 추론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공지된 게 뭐냐면 제조 방법 1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가 공지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물건 자체설은 뭐예요? 아니 제조 방법 빼버리고 물건으로만 해석할래잖아요. 물건 자체설은, 그죠? 그러면 제조 방법이 달라도 물건이 같으니까 이거는 신규성 혼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조 방법 2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에 이게 만약에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게 제조 방법 3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조 방법이 다르잖아요. 물건은 똑같잖아요. 근데 물건 자체설에 의하면 보호범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물건 A 같잖아요. 제조 방법은 발명의 구성소를 안 봐요. 물건 자체만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물원침해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물건 자체설. 그러고 봐요. 그 다음에 제법 판정설은 뭐냐면 제조 방법 1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가 공지가 되어 있고 제조 방법 2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를 추론을 했어요. 이 제조 방법도 발명의 구성수로 본다는 게 제법 판정설인 거잖아요. 그죠? 요 구성은 똑같아요. 요 구성은 똑같잖아요. 물건 A, 물건 A 똑같잖아요. 근데 제조 방법이 달라요. 제조 방법이 우리가 신규성, 진보성 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구성이 다르잖아요. 구성이 다르니까 우리가 일단은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신규성, 흥결 이제 동일성이 아닌 거예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공지 발명이랑 추론 발명이랑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진보성 요거는 구성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거 통상교조자가 쉽게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진보성 흥결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요. 그럼 진보성 흥결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진보성 흥결인지 아닌지는 요거는 모르는 거예요. 됐죠? 제법 판정설에 의하면 제조 방법도 발명의 구성도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등록받은 게 제조 방법 2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를 등록받았고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게 제조 방법 3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를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제법 판정설에 의하면 제조 방법도 발명의 구성도가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조 방법 2, 제조 방법 3 발명이 다르잖아요. 발명 구성이 다르잖아요. 발명 구성이 여기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헌침해는 아니에요. 문헌침해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균등침해일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균등침해가 아닐 수도 있고 균등침해가 맞을 수도 있고 요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물건 자체설로 가잖아요. 그럼 요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호 범위 단계에서는 신규 성결이 맞고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문헌 침해가 맞다. 요 논리로 가는 거고 그다음 제법 판정설에 의하잖아요. 그럼 요 논리로 가는 거예요. 등록 요건 단계에서는 신규 성결이 아니고 집보서 성결은 모르는 거고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문헌 침해가 아니고 균등 침해는 모르는 거다. 요 논리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발명 실체설에 의하면 뭐예요? 우리는 발명 실체설로 갈 거예요. 발명 실체설에 의하면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다. 그러니까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요 논리로 간다. 아시겠죠?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준다. 그럼 요 논리로 간다. 라고 우리가 할 거예요. 발명 실체설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게 종래 판례가 있거든요. 이게 종래 판례는 여러분들 답안지에 쓰기만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옛날 보시면 기본적으로 종래 판례는 옛날 판례니까 요걸 기준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종래 판례가 여기 비판받는 판례가 있거든요. 비판을 왜 받냐면 요 문구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요 문구가 종래 판례가 물건의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 방법에 의해서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시겠죠?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의 특허 발명의 진보성 요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 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요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요게 뭔 말이냐면 이 특별한 사정 있잖아요. 요 특별한 사정이 여러분 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여러분들 진정 PEP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정 PEP. 특별한 사정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요거 부진정 PEP예요. 아시죠? 여기 판례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정 PBP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없다. 지금 부진정 PEP는 그러니까 부진정 PVP인 경우잖아요. 부진정 PVP인 경우에 물건 자체설에 따른다. 이렇게 그 판례가 판시한 거잖아요. 종래 판례가 물건 자체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여기 지금 제법 판정설에 따른다. 요 판례가 이렇게 설치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종래 판례가. 근데 여기 이제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요 이제 학설 대립을 이제 수입해온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조차도 보시면 진정 PEP랑 진정 PEP에서는
진정 PVP에서는 물건 자체설이 가고요. 분인정 PVP에서는 제법 한정설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꾸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 종래 판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비판을 받아요. 비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최신 판례가 나왔어요. 최신 판례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발명 실체설로 그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판례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냥 발명 실체설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제조 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 PEP 청구항의 특허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 방법 자체로 한정해서 파악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조 방법 자체로 한정해서 파악할 건 아니지만 제조 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 청구 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해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지는 물건. 그러니까 제조 방법 기재를 포함해서 그 제조 방법 기재를 포함해 가지고 특허 청구 범위에 모든 기재에 의해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지는 물건, 요걸로 특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제가 발명 실체설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 문구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요 문구 있잖아요. 요 문구 제조 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 청구 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해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한데 이게 뭐냐? 요거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 학설이 있었던 거예요. 물건 자체설, 제법 과정설, 발명 실체설이 있는데 전 여러분들한테 발명 실체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그게 통설 판례니까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답안지에 요거 이거는 꼭 이 판례는 꼭 쓰는 건데 여기 이제 요 문구는 꼭 쓰는 건데 요것도 꼭 써주세요. 2조 3호 있잖아요. 2조 3호도 답안지 어딘가에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판례에서도 여기 이제 논거였거든요. 보시면 발명을 2조 3호에서는 발명을 물건 발명, 방법 발명, 제법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PEP 청구항은 결국에는 방법 발명 아니다. 물건 발명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논거거든요. 이 2조 3호 논거가 발명 이게 답안지 어딘가에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 쓰든 아니면 저처럼 그냥 판례 검토에 쓰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답안지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보호범위 판단에도 똑같아요. 보호범위 판단에도 이 똑같은 판례가 있거든요. 제조 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보시면 제조 방법 자체로 한정해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 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 범위 모든 기재에 의해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한다. 요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발명 실체설로 제가 파악을 하자고 했잖아요. 아직도 발명의 실체에 따라서 제조 방법이 물건을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에 따라서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발명의 실체를 파악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특허 청구 범위를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물건 자체설로 갈지 아니면 제법 한정설로 갈지. 됐죠? 됐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보호범위 판단할 때도 청구 범위 해석에서 종래 판례가 있긴 하거든요. 요것도 답안지에 써주면 무조건 득점이 되긴 하죠. 근데 한번 요 종래 판례는 별로 이제 중요한 게 아니어서 한번 읽어만 보세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청구항으로서 이른바 PEP 청구항도 그 권리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물건의 생산 방법에 관한 기재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여 청구 범위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래 판례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뭐 중요한 건 최근 판례죠. 보호 범위에서 최근 판례도 요 문구가 있다. 제조 방법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 범위 모든 기재에 의해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지는 물건, 요게 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아시겠죠?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호 범위 판단에서 지금 예외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청구 범위 해석할 때 요거 지금 제한 해석을 하잖아요. 아시겠죠? 보호 범위 판단할 때 제한 해석을 하잖아요. 요거 문헌 그대로 해석했을 때 지나치게 불합리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선언적으로 이제 판시하는 판례예요. 여기 뭐 특별한 판례가 아니고. 아시겠죠? 보시면 명세서 전체 기재에 의해서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 요거 그냥 원래 청구범위 해석할 때 하는 거잖아요.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해석할 수 있다. 요거 그냥 맨날 하는 그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PEP 청구항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리가 아니고 우리 그냥 청구범위 일반 해석할 때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청구범위 문헌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EP 청구항에서도 그 청구범위 해석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그냥 선언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됐죠? 그러고 됐어요. 우리가 판결의 네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관련된 자세 오시는 판례가 있고
여기 관련된 직타법, 습식관리법 판례가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발명 실체설로 갈 거잖아요. 발명 실체설로 갈 건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자세우시된 판례가 있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그 뭐냐 직타법, 습식관리법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직타법, 습식관리법부터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명 실체를 따져봤을 때 제조 방법이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제법 한정설로 가가지고 이렇게 갔겠죠. 아시겠죠? 직타법, 습식관리법, 우리가 정제 제조 강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제에 관련된 거거든요. 정제가 그냥 알약, 타블렛이에요. 타블렛. 이렇게 생긴 알약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알약. 그러니까 알약을 어떻게 만들냐면요, 측량을 하고요, 혼합을 하고요. 이게 A랑 B랑 측량을 해요. 그 다음에 혼합을 해요. A 플러스 B를 혼합을 해요. 그 다음에 과립을 하는데 이 과립이 약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립 공정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직타법이 있고요. 과립 공정 중에서 건식과립법과 습식과립법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직타법이랑 습식과립법이 문제가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 특허 발명과 확인 대상 발명이 있는데, 아시겠죠? 이 사건 특허 발명과 확인 대상 발명이 있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달라요.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직타법으로 제조된 거고요. 확인 대상 발명은 습식과립법으로 제조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등록받은 게 이 사건 특허 발명이고, 확인 대상 발명이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직타법이랑 습식과립법은 기본적으로 이 과립 공정은 타블렛 정제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니까 요 법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호범위니까 여기인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타법이랑 습식과립법이니까 우리가 이제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문헌침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니까, 과립 공정이 정제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제조 방법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된 거랑 이제 확인 대상 발명이랑, 그죠? 그러니까 제조 방법을 포함하니까 이게 두 개, 제조 방법 2랑 제조 방법 3, 직타법이랑 습식관리법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헌침해는 아니에요. 그 자체로 문헌침해는 아니에요. 근데 균등침해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균등침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에 균등침해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균등침해 과제의 원리, 뭐 변경 용이성, 그렇게 해서 한 바닥 써요. 한 바닥 쓰고 균등침해일 수도 있고 균등침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균등침해가 일 수도 있고 균등침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고, 이게 심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는 균등침해가 아니었어요. 소검범위 인용심의가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았어요. 됐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판례, 여기 발명 실체설에 가는데 제법 판정설에 따라서 지금 문헌침해는 아니었고, 균등침해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균등침해가 아니었던 직타법과 습식관리법 판례, 요 판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물건 자체설로 가는 요 판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물건 자체설로 가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물건 자체설은, 아시겠죠? 물건 자체설은 제조 방법을 발명의 구성서로 안 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물건이 같잖아요. 물건 A, 물건 A 같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곧바로 문헌침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하기 앞서서 문헌침해니까 요 자세오지진 결론은 침해가 맞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보호범위에 속한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문헌 범위에 속한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걸 조금 그 예외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봐요. 문헌 범위 안에, 이게 문헌 침해 안에 이용 침해가 있어요. 문헌 침해 안에 이용 침해가 있어요. 문헌 침해 안에 이용 침해가 있는데, 이용 침해 안에 우리가 이제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가 있어요. 우리가 이용 침해는 우리가 이용 침해는 일체성으로 판단하잖아요. 등록받은 거랑 선등록받은 거랑 후등록받은 거랑 일체성이 유지가 되면 이용 침해가 맞는 거고, 일체성이 없으면 우리가 침해, 이용 침해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대로설에 따라서. 됐죠? 그런데 우리가 실시불가피설이 아니고 그대로설이 통설 판례니까. 그런데 여기 이용 침해 중에서도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가 있어요.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는 그 일체성을 어떻게 판단하냐? 일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인 경우에 일체성을 판단해야 우리가 이제 침해 여부, 보호범위 속한지 여부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화학 발명, 여러분들 화합물의 일체성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거 두 가지 말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를 해가지고 C를 만든다. 이걸 등록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게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게 A 플러스 B를 해가지고 C를 해서 D를 한다. 요거를 직렬적 부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직렬적 부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등록받은 게 A 플러스 B를 해가지고 C를 만든다. 요걸 등록받았는데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게 A 플러스 B를 해가지고 X를 더해서 C를 만든다. 이거를 제3자가 실시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병렬적 부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에서 직렬적 부가는 무조건 일체성이 인정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병렬적 부가는 일체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문헌 침해 안에 이용 침해가 있는데 이용 침해 안에 화학 발명 이용 침해가 있잖아요. 화학 발명 이용 침해 안에 직렬적 부가는 일체성이 무조건 유지가 돼요. 요거 그 변호사 모의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아시겠죠? 근데 병렬적 부가는 일체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X가 이 반응 메커니즘 있잖아요. 이 A랑 B랑 더해가지고 C를 만드는 이 화학 반응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면 일체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일체성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관이 하는 거고 심판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성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일체성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요 사건, 요 자세 오시진 사건에서는 지금 문헌 침해에 해당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물건 자체서를 따라갈 거니까 이거 추출 방법이었거든요. 추출 방법은 자세 OCD내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줬어요.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줘가지고 우리가 물건 자체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건 자체설로 가면 보호 범위에서 제조 방법은 발매 구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문헌 침해에 해당할 거 아니에요. 문헌 침해에 해당해서 원래 침해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용 침해 사건이었어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화학 발명 이용 침해 사건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병렬적 부가 사건이었어요. 아시겠죠? 병렬적 부가 사건이어서 일체성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일체성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체성 유지가 지금 안 됐어요. 일체성 유지가 안 됐어요. 아시겠죠? 일체성 유지가 안 돼가지고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았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 좀 헷갈린데 그 자세 오시진 사건에서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알고 계세요. 요건 암기를 좀 해주세요. 이 문헌 침해에 해당하는데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았다. 요게 조금 여러분들 난센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헌 침해 중에서도 이용 침해 중에서도 화학 발명 이용 침해 중에서도 병렬적 부가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꼬였냐면 여기 이용 침해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그대로서 따르니까 이게 문헌 침해에 속하는데 지금 보시면 침해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용 침해가 그대로서를 따라서 지금 여기가 꼬인 거예요. 꼬였는데 아무튼 통솔 판례가 그대로서는 거 어떡합니까? 그대로서를 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시시불가 회사를 따르면 꼬일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서를 따라가지고 일체성 유지가 됐는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요런 이제 그 논리상의 공백이 발생했다. 문헌 침해인데 침해가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좀 논리상의 공백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이용 침해니까 그런 거예요. 이용 침해 중에서도 화학 발명 이용 침해 중에서도 병렬적 부가에 해당해가지고 요거는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은 케이스였어요. 자세 오시딘 사건. 봐봐요. 이 사건 등록받은 거 있고 또 확인해서 받은 거 있어요. 추출 공정이 달라졌거든요. 추출은 여기서는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는 감압봉축 해가지고 추출 공정이 달랐어요. 근데 추출 공정이 다른 거는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세 오시진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미쳤어요.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미쳐가지고 여러분들 물건 자체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발명 실체설에 의하면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미치면 여러분들 물건 자체설로 가잖아요. 아시겠죠? 이 발명 실체설은 두 개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물건 자체설도 포함하고 제법 환경설도 포함하는 거를 발명 실체설로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위 병렬적 부가에 해당하는 화학 발명의 이용 침해 특성상 소검범에서 인용 심기를 내려진다. 아시겠죠? 요거 결론을 좀 외워주세요. 이게 판결례 두 개 했어요. 여기 판결례 하나, 자세 오시딘 판결례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직타법과 습식관리법 판결례 하나 있다. 됐죠? 그 다음부터 쉬워요. 판결례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특허법원에서
6항이 진보성이 있다. 따라서 9항이 진보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아시겠죠? 6항이 진보성이 있다. 따라서 9항이 진보성이 있다. 6항은 뭐냐면요, 제조 방법이고요. 9항은 뭐냐면요, 제조 방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아시겠죠? 9항이 지금 PEP 청구항이고 6항이 제조 방법인 방법 청구항이에요.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서예요. 따라서 여기 따라서 있잖아요. 점 3개 따라서 이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6항이 진보성이 있는 건 맞는데, 그죠? 6항이 진보성이 있는 거 맞아. 이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는 거 맞아. 근데 따라서가 잘못됐다.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다고 해서 제조 방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특허법원에서는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다 6항. 그래서 따라서 제조 방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 발명인 9항이 진보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너 따라서 잘못했어.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어? 그래, 인정을 할게. 제조 방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제조 방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진보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따라서가 잘못됐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도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는 거랑 제조 방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진보성이 있는 거랑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판결례. 요건 뭐냐면 똑같아요. 1항이 있고 3항이 있거든요. 1항이 제조 방법이고요. 3항이 제조 방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아시겠죠?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부정돼. 따라서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여기서 거꾸로 한 거죠. 여기서는 제조 방법 진보성 없어. 따라서 제조 방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 있잖아요. 그것도 진보성이 없다고 특허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도 따라서가 잘못된 거야. 이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없을 수 없어. 네 말대로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없는데 따라서가 잘못됐어. 따라서 잘못됐다.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없다고 해서 제조 방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진보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 라고 대법원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맞는 말을 한 거죠. 여러분들 답안지에 쓸 때는, 그러니까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다고 해서 제조 방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진보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없다고 해서 제조 방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진보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판결례 4개 했잖아요. 여기 지금 직답법과 습식발휘법 판결례, 그 다음에 자세 오시는 판결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조 방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진보성이 있다 없다 판결례, 지금 2가지 했잖아요. 이게 4가지 했잖아요. 요거 잘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사례 문제 풀 때는 요거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사례 문제 풀 때는 요거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발명 실체서를 따를 거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뭐냐면,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는 여러분들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판단하기 어렵다 하면 2가지 케이스로 답안지를 나눠서 답안지를 써주세요.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면 이렇게 결론이 나고,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결론이 난다. 이 결론 사항포섭에 2가지 사항포섭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줬으면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고, 아시겠죠?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미치면 요 논리대로 가는 거고, 요 논리대로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면 요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걸 안 줬어요.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답안지 결론에 2가지를 나눠서 답안지 둘 다 사항포섭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요게 제일 중요하다. 요거대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